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 분석 평가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에 참가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3주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 분석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들을 찾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최적의 대안을 찾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은 이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문제가 뭔지, 즉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거죠. 가령해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얘기를 하면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의 유입을 차단한다든지, 혹은 뭐 집단 방역을 실시한다든지, 혹은 개인 방역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갖고 함정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가들은 이렇게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A안, B안, C안을 두고 그것들을 이른바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 결정자들은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가 좋을 것, 그리고 이때는 정치적 고려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분석이라는 거는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대안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 정책 분석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대안의 우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책 분석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공공 의제로 등장한 그 정책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하는가,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정책 분석 단계죠. 그러니까 이 디시전 메이킹 전 단계니까 정책 분석 단계인데, 이제 정책 문제가 구조화되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것을 정책 형성 단계라고 합니다. 팔러시 포뮬레이션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정책 분석은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를 밟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정책 형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 형성이라는 거는 정책을 디자인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책 목표와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결합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정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책 형성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정책 문제에 부딪히면은, 정책 문제가 생겨나면은 일단 정책 아젠다 세팅 단계에서 정책 구조화를 통해서, 정책 문제 구조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성격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책 목표가 설정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단, 정책 도구를 탐색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정책 형성이라고 하죠. 크게 정책 도구는 크게 네 가지의 범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 수단은 국민들에게 계속 어떤 계몽을 합니다. 선전을 하고, 즉 뭐 손을 잘 씻어라, 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하는 정책 수단 중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거니까 노달러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이동 통제를 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집안에 거주하도록 강압적인 명령과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마스크를 쓸 때 뭐 배급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본부라든지 혹은 질병관리본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거를 컨트롤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가니제이션, 즉 조직을 통한 어떤 정부의 정책 도구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도구는 크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혹은 정보의 권위를 이용하는 방식, 혹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조직 기구, 이런 걸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그에 따른 부작용, 혹은 그 영향을 가장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이 과정이 정책 형성 단계인데 이때 정책 분석적인 어떤 기법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2단계에서 정책 분석의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정책 도구, 즉 최적의 정책 수단을 혹은 최적의 정책 대안을 선택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정책 분석 단계에서의 핵심 과제인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코로나19 사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나 혹은 지방정부들이 이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들을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각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혹은 긴급지원금, 긴급생계자금 이런 것들을 정책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이런 데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때 재난기본소득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인데 기본소득은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무조건성,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보편성, 즉 누구에게나 준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매우 적절하게 줘야 된다. 이런 5가지 기본 조건이 있는데 경기도나 울산 울주군이나 부산 기장군은 그 기본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17개 지자체 중에서 나머지는 어떤 선별적 조건, 즉 뭐 금액도 대상을 선정할 때 뭐 중위소득을 정해서 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혹은 중위소득을 봤을 때 중위소득의 50% 100%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주는 거죠. 혹은 뭐 소상공인 혹은 무직 휴직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 지원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 지자체들이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책 수단을 선택할 때 각각의 어떤 그 선택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겠죠. 근데 정책 목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이라는, 그죠? A안과 B안이 모두. 그리고 정책 대안을 선택할 때 기준을 선택했겠죠. 일단 그 안이 무엇이 되든 그 효과가 있어야 되죠. 즉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효과가 있을 뿐더러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같은 돈을 쓰면은 그 효과가 잘 드러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A안과 B안 2가지 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A안은 재난 기본소득이죠. 아까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경기도에 예를 들면 경기도민이면 무조건 1인당 10만 원씩 준다. 뭐 이런 안이 있다고 하나 하고 B안은 선별지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어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레인지 안에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 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각각의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재난기본소득의 장점은 먼저 행정적으로 간편하죠. 간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민이면은 그냥 1인당 1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쓰는 거죠. 지금의 안에 따르면은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돼 있고 경기도민이 1,300만 원이니까 1,300만 곱하기 10만 하면은 1조 3천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예산이 큰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안, 즉 선별 지원안을 보면은 장점이 이런 거죠. 특정 계층에 맞춰서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성 측면이 클 수 있죠. 단점은 뭐냐면은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듭니다. 즉 중위소득 50%와 100%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준다면은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따른 어떤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선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 50%는 주고 중위소득의 40% 아래는 왜 안 주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와 49% 차이는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안들의 장단점이 있고 어떤 것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어떤 안이 더 우리가 선택 기준에서 선택했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A안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B안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런 결과를 미래 예측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해보고 가장 그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안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단계. 즉, 정책 형성 단계라는 거는 결국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 선택을 할 때 그 각각의 안들을 비교하는 그 절차, 이 절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책 형성 단계를 목표와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분리해서 보면은 사실상 목표에 대한 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정책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죠. 하지만은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은 주로 정책 목표보다는 정책 수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분화시키면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은 5단계 스텝을 밟습니다. 일단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을 설정하고, 세 번째는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설계하고, 네 번째는 각 정책 대안별 결과를 예측하고, 다섯 번째는 대안의 가치 평가 및 비교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이 더 가치가 높다, 즉 수치로 환산된 어떤 가치값이 높다라고 제안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의 설정입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목표 설정 자체가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가령 그것이 한반도 대응화인지, 아니면 홍수 예방인지, 아니면은 환경 보호인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서 어떤 목표를 잡을지가 굉장히 모호했었죠. 그리고 이런 정책 모호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정책 목표는 비교적 정책 수단에 비해서는 그 합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해양수산부의 어떤 2000년도 후반기에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따온 건데요. 보통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업의 현황과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 이런 식의 목차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업의 현황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거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그 정책 목표에 따라서 어떤 추진 과제를 설정할 것인가, 이거는 세부 목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서는 이런 목차로 되어 있는데, 이때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이때 정책 목표를 뭘로 잡았는지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가소득의 5천만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 어가소득이, 그러니까 어업을 종사하는 가구당 소득을 5천만 원 달성하겠다. 이런 걸 정책 목표로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목표별로, 정책 목표별로 대시로 되어 있는 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거죠. 가령해서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 목표에 따라서 세부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해운산업 뉴스타트, 항만 민간 투자 확대, 해양수산업 창업 활성화,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이런 걸 세부 목표로 잡은 거죠.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세부 목표로 수산업 생산 혁신, 수산식품 수출 전략 산업화, 어업의 소득 창출과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을 세부 목표로 잡은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대안을 정책 형성 단계에서는 먼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명료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4대강처럼 정책 목표도 이제 모호하고 합의 수준이 낮은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정책 목표는 비교적 컨센서스 합의가 높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정책 목표가 설정되면은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소망성입니다. 해당 대안이 초래할 결과가 얼마나 가치 있고 바람직한가. 이 소망성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소망성은 다시 더 세부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데 먼저 효과성. 효과가 있어야죠.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했는데 그 정책 수단이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택한 기준이 정책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 이 기준입니다. 효과성이 있는 거죠. 능률성은 뭐냐면은 같은 목표를 설정했더라도 효과가 있더라도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죠. 이게 능률성 개념입니다. 세 번째 형평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가령 어떤 정책 수단이 효과도 있고 능률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근데 지역별로 혹은 계층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떤 계층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어떤 지역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준도 충족해야 되죠. 대응성 기준은 뭐냐면은 responsiveness라 해서 그것이 효과도 있고 능률적이고 형평성도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은 대응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 대안을 선택할 때 소망성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소망성은 다시 세부적으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 정책 대안의 기준,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실행 가능성, feasibility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이 소망성의 기준으로 굉장히 효과도 있고 능률적이고 형평성도 갖췄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성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행성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 하더라도 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면은 가령 이런 거죠.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개인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확진자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20일 동안 완전히 그 사람들이 연락도 못하고 완전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인권 침해가 있으면은 정치적인 반박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치적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은 정치적으로도 실행 가능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도 실행 가능해야 되고 예산상으로도 실행 가능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가령 그 사람을 완전히 12일 동안 격리 조치해서 외부와 차단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 문제도 실행 가능성 문제죠. 법적 가능성의 문제도 실행 가능성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대안을 선택할 때 결국은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정책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정책 대안이 소망성의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소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 가능한지 정치적, 행정적, 예산적, 기술적, 법적 기준에서 실행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준을 선택하면은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설계하죠. 정책 대안을 A안, B안, C안, D안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고 해양수산부에서 그 다음에 해양수산의 뉴스타트와 항만 민간 투자 확대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 목표 더 크게는 목표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를 이제 기획수상에 제시했는데 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항만 투자 확대하고 해외 진출 및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라는 정책 대안을 세 가지를 내놓은 거죠. A안, B안, C안을. 이 대안들은 아까 얘기했던 실행 가능성과 소망성 기준을 통과해서 세 가지 기준이 선택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책 대안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정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대안 혹은 정책 수단은 무수히 많죠. 찾아보면 무수히 많죠. 근데 이 대안들을 우리가 선별을 할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수히 많지만은 우리가 그 무수히 많은 대안들을 모두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탐색 비용의 탐색 비용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인지 능력 한계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로 정보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되면은 정보 탐색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이른바 bounded rationality, 즉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즉 인지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정보 탐색 비용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대안을 탐색을 멈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학에서 가정하는 어떤 혹은 행정에서 의사결정에서 가정하는 어떤 합리성 모델입니다. 즉 완전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고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는 거죠. 그것은 정보 비용과 우리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안은 어디서 오느냐? 대안은 주로 이제 기존 정책에서 오죠. 그 다음에 타 정부의 정책 학습,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즉 기존의 이론들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제한되죠. 그러니까 정책적 제한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론들에서 이제 대안을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 판단,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대안들이 뭐 굉장히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이런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이 각 정책 대안별 결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결과를. 네 번째 단계. 이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미래 예측 방법론, 우리가 보통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따르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현재라는 거는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또 과거에서는 미래니까 현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서 예측된 미래의 실현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는 현재가 갈 수 있는 가능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미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정책 대안 혹은 정책 수단은 현재의 관점에서 실현될 미래의 가능태, 그 대안 하나하나가 어떤 미래의 가능성 하나하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 대안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 각 대안이 초래할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각 대안은 하나하나가 현재의 관점에 봤을 때 미래의 가능성들, 미래의 가능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래학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미래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 예측하는 세 가지 원리는 이런 겁니다. 과거의 원리입니다. 과거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죠. 마태복음에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는 건 뭐냐면은 현재도 과거에 봤을 때는 미래니까 미래의 일도 결국은 과거와 현재까지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그 미래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uncertainty. 즉, 그것이 가능태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 사실의 원리, 세 번째는 미래적 사실의 원리는 뭐냐면 미래에 발생한 일은 반드시 그 당대 미래 사회에 어떤 실론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인 거죠. 즉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어떤 과거 원리로 예측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예측한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난 미래는, 그 미래적 사실은 반드시 당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전통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재적 예측, 역사적 유추, 계량 분석입니다. 천재적 예측은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신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혹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재적 예측인 거죠.
비근한 사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는 것도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 명의 대안이 있습니다. 지원자 여러 명의 대안이 있죠. 사람을 선발하는 것들을 정책 대안으로 비교해 봅시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있죠. 정책 대안으로 보면 여러 명의 정책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A를 뽑을까, B를 뽑을까, C를 뽑을까?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천재계 유추 방식은 점쟁이를 댔다 놓고 그 사람의 관상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관상을 봐서 A와 B와 C 중에서 누가 우리 회사였을 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런 방식을 실제로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명리학자인 박재현이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 관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제 천재적 예측의 방식이죠. 역사적 유추의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만 과거의 원리, 즉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사례를 비춰서 현재 일어난 사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벌어졌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것이 정말 인구를 얼마나 죽일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역사적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멀게는 우리가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깝게는 2003년도에 일어났던 사스라든지,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일어났던 신종플루라든지, 2015년에 일어났던 메르스라든지, 2000년도만 일어나도 이번까지 4번의 어떤 팬데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사례 속에서 어떤 경우에 확산이 많아졌는지, 어떤 경우에 사망자가 적었는지, 이런 역사적 유추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런 게 역사적 유추죠. 계량 분석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계량 분석 방식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인 거죠. 이른바 데이터에 근거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근거하는 건데,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주요 변수들을 넣고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돌려보고 그 회귀선을 추정하는 거죠. 가령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지난 두 달 동안 사람들이 어떤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세선을 그려보고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가 나올지, 사망자가 얼마가 나올지, 그 다음에 언제 이 추세가 꺾일지 이런 것들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 외사법이라는 거는 비슷한 방식이죠. 이런 계량적 기법으로 해보는 거죠. 이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이제 일정하게 국가가 강제보험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 퇴직한 사람들에게 연금의 형식으로 주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연금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 설계할 때는 이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갈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세대가 계속 지금 세대가 돈을 납부하면은 앞선 세대들이 이제 퇴직하면서 돈을 타가고 나는 내가 퇴직할 때쯤에는 우리 후배 세대들이 는 그 기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연금을 받는 이런 체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내가 퇴직해서 연금을 탈 때쯤에는 연금이 고갈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국민연금 불안하니까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거죠. 삼성이라든지 혹은 동부화재 같은데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자신의 미래 위험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민연금의 기금 기갈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법으로 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언제 연금이 고갈될 것인가를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른바 일종의 미래 예측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정부 추계에 따르면은 국민연금이 2060년도, 감사원 추계에 따르면은 56년도에 고갈될 것으로서 예측되는데 이 예측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일종의 미래 예측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3가지 변수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변수를 넣습니다. 뭐냐면 거시경제 변수, 그 다음에 제도 변수, 즉 보험료율과 급여 조건과 소득 수준 이런 변수를 가정을 합니다. 즉 보험료율이 지금은 9%인데 만약에 이 보험료율을 만약에 앞으로 12%로 높인다면은 재정 축 그러니까 고갈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 고갈 시점이 뒤로 늦춰지겠죠. 근데 급여 조건은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신의 소득의 40%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급여 조건을 지금 40%부터 낮춘다면은 또 그 고갈 기준이 뒤로 물러나겠죠. 근데 소득 수준도 사실은 고갈 시점하고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득의 9%를 우리가 연금으로 내는데 이거를 12% 높이면은 기금이 더 많아지니까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변수를 넣습니다. 인구 변수를. 왜냐하면 인구 추계를 하는 거죠. 인구도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인구학자들이 인구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전망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 추계에 따라서 퇴직자가 추계되니까 그들이 또 얼마만큼의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타갈 건가를 추계할 수 있죠. 이 변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재정 추계를 넣습니다. 재정 추계는 뭐냐면은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 투자이익.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금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를 일정하게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수익률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같은 것도 투자 수익률도 예상해서 이런 재정 추계를 하죠. 이런 세 가지 변수를 묶어가지고 연도별로 언제 기금이 최고치가 되고 언제 꺾여서 언제 고갈될 것인가 추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2060년도 정도에 고갈된다고 돼 있으니까 정부가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다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대개는 지금보다 더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지금은 이제 40%인데 자기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면은 연금 한 4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인데 그거를 더 낮추도록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9%, 소득의 9%를 이제 연금으로 내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방향, 즉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이 일어나도록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바탕이 되는 게 이른바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라는 건데 이게 미래 예측의 한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연금 정책을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우리가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미래 예측, 즉 재정 추계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 방식에는 크게 아까 같이 이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방식도 있지만은 크게 대표적으로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이제 1948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국방기술의 수요와 이제 과학기술, 사회기술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방식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풀을 만듭니다. 전문가 풀을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가령 들어서 남북한에서 자유로운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답안이 옳지 않습니까? 전문가 답안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분석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차 조사에서 남북한 자유로운 민간 교류가 올 때까지 보통 향후 한 20년이 걸린다고 예측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분석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20년 안에 온다는 것에 대한 동의율은 한 몇 프로, 10년 안에 온다는 사람은 몇 프로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차례 응답과 분석, 재분석, 재응답 이런 거 반복합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미래 예측의 질문을 던지고 그 전문가의 응답값의 평균값을 갖고 질문하고 재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합의된 혹은 일정하게 동의된 그 상을 그려내는 방식이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죠. 이게 델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델포이에서 왔습니다. 델포이가 뭡니까? 그리스에서 아테네 신전이 있던 곳이 델포이죠. 그래서 신관들이 델포이에 가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유명한 게 이제 오디푸스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점을 치죠. 그랬더니 오디푸스가 아비를 살해하고 어머니랑 결혼하는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점을 친 곳이 바로 델포이입니다. 이 델포이에서 델파이라는 말이 유래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죠. 유래됐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아까 그랬듯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 재질문, 질문 분석 하면서 전문가 사이에 합의된 어떤 미래상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30년 한국인의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델파이를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에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청년 실업률이 현재는 얼마인데 2040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 소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요 항목들에 대한 변수들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한 거죠. 2040년에 예측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다시 질문한 것, 응답 온 것들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재질문하고 또 응답값이 오면은 재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 사이에 브로드하게 넓게 합의된 바로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델파이 기법입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중에 또 하나는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시나리오 기법은 아까 델파이와 차이는 뭐냐면,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는 주로 한 가지의 어떤 합의된 미래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기법은 그 복수적인,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복수라는 거죠. 복수를 예측한 거니까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복수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1950년대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했던 건데, 여러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미래의 핵전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게 한 거죠. 스탠리 큐브릭 같은 사람의 영화 감독인데, 스탠리 큐브릭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유명한 어떤 핵전쟁이 발발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영화 감독도 참가한 거죠. 근데 이때는 델파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합의된 단일한 하나의 미래상을 예측하는 반면에, 시나리오 기법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때 예측되는 미래는 다수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1913년도에 로얄 더치셀이라는 그 석유 회사는 중동전쟁, 1913년도 중동전쟁을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것들이 미래에 예측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동전쟁이 발발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그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그 시나리오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잘 대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미래 연구국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하는 방식을 이 5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는 목표, 시계, 문제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추적, 변화, 위험, 기회의 징후를 먼저 추적하고, 두 번째 분석, 추적 결과 분석과 복수 시나리오 작성하고, 전망,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중심으로 바람직한 비전을 설정하고, 결정, 시나리오별로 전략과 지표를 선정하고, 행동.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실행해서 결과를 관찰하는, 이런 식의 이른바 TAIDA라는 기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례도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이런 겁니다. 통일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미래 예측에서 이번에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은 미래 통일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를 뽑아냅니다. 변수 1부터 9까지 뽑아내죠. 대미관계, 대중관계,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 사회범죄, 재벌기업, 비정규직, 문화적 차별, 북쪽 환경 파괴, IT기술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뽑아냅니다. 이것들은 이제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변수별로 각 변수의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중요도, 혹은 뭐 발생 가능성, 혹은 불확실성, 이런 게 이 변수별로 오른쪽 보면은 각 변수별로 아까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발생 가능성과 불확실성, 이런 기준으로 각 변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 그림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발생 가능성과 중요도별로 이제 각 변수를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선정했던 그 9가지 변수를 그 각각의 변수가 발생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각 변수들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로 이렇게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수들이 발생 가능성과 중요도 기준으로 위치하겠죠. 그러면 그 변수들이 분류된 것에 따라서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와 D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A로 예측되는 미래에서는 이런 식의 변수들이 이런 변수들이 작동하는 거죠. 작동해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만들어진 미래, 네 가지 A, B, C라는 네 가지 미래에 따라서 각각 미래에 대처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델파이 기법과 시나리오 기법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이제 수치를 통해서도 이제 하는 방식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지 그 기법의 어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밖에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는 모의 실험이라든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게임 기법이 있습니다. 워게임 같은 거. 모의 실험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으로서 역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변수를 막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그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 예측 같은 걸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날씨 예측할 때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에다가 과거의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날씨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수를 계속 넣어가지고 어떤 내일의 비올 확률이라든지 내일의 기온들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 기법은 우리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남성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워게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 이 부대가 어떻게 이동하고, 그러면은 몇 분 안에 이 부대가 전멸되고, 그 다음에 전멸됐을 때 어떻게 항공기를 어떻게 움직이고 부대 이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워게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상자 수, 그 다음에 전황, 그 다음에 최종 어떤 전투의 결과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대포 쏘고 총 쏘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워게임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미래 예측 기법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미래 예측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형성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면 이제 정책 수단이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게 정책 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 수단을 선택할 때, 즉 정책 대안을 선택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정교하게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때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현재 미래를 예측할 때 실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뽑아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아무리 정교한 방법론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인식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손실 회피입니다. 즉 이익보다는 항상 손실을 회피하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손실을 회피하는 쪽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의 기대가 반영되는 거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 선입견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 혹은 군중심리도 있죠. 즉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쪽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앵커링 효과, 즉 초기 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효과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최신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우리가 비관은 남녀관계를 들을 수 있죠. 어떤 남녀가 매일 싸웁니다. 매일 같은 문제를 싸웁니다. 근데 어떤
남자나 여자친구가 최근에 자신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비춰보면, 과거에 자주 일어났다 비춰보면 얘는 또 나를 실망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가장 어저께 선물을 줬다는 것 때문에 또 얘가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심리가 뭡니까? 최신 효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이기도 하죠. 얘랑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랑 내가 잘해보고 싶다는 뭐 이런 효과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상의 편향이 인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미래 예측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은 이 불확실성과 함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상의 편향이 또 미래 예측을 이렇게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미래 예측이라는 것들을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책 분석 단계에서 우리는 결국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초래할 결과도 예측해서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정책 분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각각의 대안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를 예측해보고 선택안을 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사례 들어보죠.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코로나 확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정책 목표입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정책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모형이 있습니다. 중국 모형은 뭐냐면은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모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동 제한을 하는 거죠.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스테이 홈 하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 모형이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거나 사람들이 이동 제한을 하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확진자를 추적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모델이 있을 때 각각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미래 예측을 통해서 그 대안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할 때, 미래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위의 그림을 보는 거죠. 실제 붉은 선, 즉 중국몽을 선택했을 때 확진자가 언제 꺾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중국은 지금 커브가 평평하게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모형을 봤을 때는 그 녹색 보면은 확진자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죠. 그죠?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쯤 꺾일 건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국은 이제 꺾인 모형이 되는 거죠. 보라색 보면은. 그래서 각각의 대안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성, 그 미래 예측의 기법으로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가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해보고, 또 소망성의 측면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지도 평가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정책 전문가들이 정책 분석가들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역시 정책 결정자들은 정치적인 이유, 정책적인 이유,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 대안별 결과를 예측하는 거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역시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는 그 로직, 프로세스에 대해 얘기했는데, 정책 분석에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각 대안의 효과값들을 숫자로 바꿔냅니다. 이른바 BC 분석, 베네피트 코스트 분석을 통해서 각 대안이 효과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혜택이 얼마인지를 그것을 수치로 환산해내고, 그래서 어떤 대안은 비용이 큰지 작은지를 숫자로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을 더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예를 들면 정책 모형, 중국 모형과 이탈리아 모형과 한국 모형이 있을 때 각각의 편의값과 각각의 비용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득이 많은지 비용이 많은지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대안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네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